예,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그 교재 그 100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간단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계가 끝나고 쭉 보시면 이제 재무관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3학년들은 이제 재무관리에 대해서 이제 그 배우셨고, 그다음에 우리 2학년 분들은 이제 지금 배우고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배우고 있는 거라서 아마 이런 거 이제 이게 다 배운 거. 네, 그래서 보면 또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아직까지 이제 안 배웠죠. 이제 어쨌든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 토요일날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재무관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뭐 문제를 다 가르쳐 준 게 아니라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 번씩들 좀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언급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언급한 게 어디냐면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10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특수 분야의 재무관리라고 해가지고요. 그 옵션과 이제 선물이 나옵니다. 옵션과 선물.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제 이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생상품. 파생상품. 우리가 이제 그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기초적인 자산들이 있잖아요. 기초자산들. 기초자산들은 뭐냐면 바로 주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외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초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기초자산을 갖다가 보유하거나 혹은 매도하거나 할 땐 이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험. 예. 어떤 이험이 있느냐? 만약에 이제 주식을 갖다가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괜찮겠지만 주가 떨어질 위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주식을 매도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팔고 났더니 올랐다? 이런 것도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어쨌든 간에 그 기초자산의 어떤 가격 변동에 따른 그런 어떤 위험을 갖다가 이 파생 상품을 통해 가지고 위험을 어느 정도 좀 없애고자 하는 게 바로 이제 파생 상품이 등장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같은 경우도 그 채권의 가격이 오를 수가 있겠죠. 채권 가격이 오를 수가 있고 혹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외환 같은 경우도 외환의 가격이 올랐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환율이 뭐 상승할 수도 있고 또 혹은 환율이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기업 경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초 자산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의 어떤 가격 변동을 해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주가지 선물이라든가 이거 거래하는 거고, 채권을 그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뭐 금리 선물 같은 거, 외환에 대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통화 선물, 혹은 통화 옵션, 혹은 선물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날 강의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때뜸 그냥 우리가 그 옵션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선물 갖다가 이야기하면 좀 그럴까봐 그날 강의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기초자산의 어떤 가격 변동 위험을 좀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나온 것이 파생상품이고, 그 파생상품에는 옵션과 선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이제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자, 이 옵션의 개념이 좀 굉장히 좀 어려운데 제가 써볼게요. 옵션이란 특정한 자산을 미리 정해진 기간 또는 그 이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옵션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특정한 자산이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고 할게요. 뭐 아무거나 삼성전자를 미리 정해진 기간
혹은 그 이전에 미리 정해진 기간, 이제 뭐 지금 이제 한 5월 이제 한 10일 정도 됐죠. 뭐 예를 들어서 뭐 5월 30일까지 뭐 미리 정합니다. 정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만기가 되는 거겠죠. 약정된 가격. 약정된 가격 얼마로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0원. 자, 약정된 가격으로 사거나 우리는 사거나 아니 사는 것을 갖다 우리는 콜옵션이라고 하고요. 팔 수 있는 걸 갖다 우리는 풋옵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5월 30일 날 10,000원에 만약에 내가 이제 그 풋옵션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풋옵션을 갖다가 이야기한 거니까 일단 아니 콜옵션 이야기한 거니까 풋옵션은 일단은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내가 콜옵션을 거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5월 30일 날 10,000원에 콜 옵션이니까 살 수 있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권리를 산 겁니다. 예. 자, 이게 바로 콜 옵션을 갖다가 거래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볼게요. 자, 분명히 제가 삼성전자를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약정된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10,000원에 삼성전자를 살 수 있어요. 예, 살 수 있게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살 수 있게 됐는데 만약에 만기가 되자 삼성전자가 12,000원 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12,000원짜리를 10,000원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얼마 이득입니까? 플러스 2,000원이 이득입니다. 예, 플러스 2,000원이 이득입니다. 나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가격이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근데 만약에 만기가 되자 삼성전자가 8,000원이 돼버렸어요. 나는 10,000원에 살 수 있는데 8,000원이 됐어요. 그럼 10,000원에 사야 되나요? 8,000원짜리를? 아니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면 됩니다. 즉, 내가 이익이다 싶으면 사는 거고요. 손실이다 싶으면 그냥 사는 것을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권리인 거죠. 예. 자, 그래서 8,000원이 돼버렸다? 그럼 뭐하러 10,000원에 행사하겠습니까? 옵션은. 안 사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옵션 포기입니다. 옵션을 포기하고 그냥 시장 가서 8,000원에 주고 사는 거죠. 자,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약정된 가격, 즉 행사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굳이 옵션을 갖다가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좀 이해 가십니까? 자, 이게 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면 또 이제 이제 전체적인 간단하게 봐야 되는 이 지금 시점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요 정도로만 하도록 하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옵션 거래의 그 권리와 의무 관계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시게 되면 만약에 행사 가격, 그러니까 약정된 가격입니다. 약정된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0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산. 아까 말한 대로 기초자산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 기초자산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0원. 그래서 기초자산이 10,000원일 때 만기가 되면 내가 그 기초자산을 10,000원에 사겠다라고 옵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산 가격이 만약에 12,000원 되면 얼마의 이득입니까? 플러스 2,000원이 이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산 가격이 만약에 8,000원이 됐다 그러면 얼마의 손실입니까? 10,000원에 사기로 했는데 8,000원이 됐다. 그럼 마이너스 2,000 손실입니까? 아니죠. 권리니까 바로 그냥 손실도 아니고 이득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냥 옵션을 포기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옵션을
거래하는 사람들, 즉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옵션 매수자라고 하는데요. 옵션 매수자는 그러면 절대 손해 보는 일은 없겠네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옵션을 거래하는 사람은 이제 옵션 매수자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옵션 매수자이고요. 상대방, 이 옵션 매수자의 거래 상대방인 옵션 매도자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 의무. 단, 옵션 매도자는 거래를 할 때, 어떤 특정한 자산을 행사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파는 대신 뭐를 받냐면요. 옵션 가격을 받게 됩니다. 옵션 매도자는 옵션 가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을 500원을 받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옵션 매수자는 행사 가격을 10,000원이라고 하고요. 기초 자산이 12,000원 됐습니다. 그러면 2,000원의 이득을 봤다라고 했지만, 이 옵션 거래를 하기 전에 이미 옵션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500원이라는 것을 옵션 가격으로 줬기 때문에 결국은 1,500원이 이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이 10,000원이고, 그 다음에 그 기초 자산이 결국 8,000원이 됐다. 그럼 옵션을 포기한다며요. 그래서 손실도 아니고 이득도 아니라고 했지만, 따지고 보면 미리 옵션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500원이라는 옵션 가격을 줬기 때문에 500원이 손실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옵션 권리를 포기하면 이제 옵션 가격만큼, 예, 프리미엄만큼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보시게 되면 그 그림을 볼게요. 100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옵션 매입자가 이제 이순신 장군이고요. 옵션 매도자는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매입자는 옵션 가격을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죠. 얼마입니까? 옵션 가격이 3,000원입니다. 이게 옵션 가격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3,000원을 지급하고 옵션 권리를 매입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만기가 되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옵션 매입자는 이제 행사를 할지 안 할지를 갖다가 정해야 되는데, 주가가 52,000원 이상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52,000원이라면, 주가가 52,000원이라면, 이 52,000원을 갖다가 다 내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옵션 가격 3,000원만큼 빼줘야 되니까 거기 49,000원에 인도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요거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근데 그림이 조금 잘 못 나왔어요, 솔직히. 예. 헷갈리게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옵션에 대한 내용을 했고, 뭐 개념 문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개념을 갖다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1페이지 나오는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선물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제 투자론 시간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은 내용이 있어서 요 정도 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하죠. 예. 자, 선물을 볼까요? 자, 선물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옵션에 비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제 현물 거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거래가 있습니다. 이 현물 거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계약 시점과 그 다음에 물건의 인수 혹은 인도하는 시점이 같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되게 이제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는 현물 거래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저 물건을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그 즉시 인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즉시 물건을 받잖아요. 그게 바로 현물 거래입니다. 현물 거래.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이제 현물 거래를 하는데,
선물 거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약 시점과 그 다음에 이제 인수도 시점이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즉 계약은 현재 하고 인수도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하는 거래. 이것이 바로 이제 선물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거래 같은 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유를 도입할 때 예를 들어서 배럴당 100달러에 들여오기로 지금 현재 100달러에 들여오기로 지금 현재 계약을 맺은 겁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뭐 몇 개월 지나서 실제로 이제 원유를 갖다가 인도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선물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거래. 그 선물 거래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그 가장 많이 그 예를 드는 게 바로 이제 그 배추를 그 농사 짓는 농부와 상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월 달이 있고 이제 김장철인 11월 달이 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농부는 어떤 위험에 처해 있냐면요. 지금 현재 이제 배추 가격이 한 폭이 500원 합니다. 근데 문제는 11월 달 가가지고 배추 가격이 500원보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냐면 500원이 만약에 11월 달 가가지고 1000원이 된다면 괜찮겠죠. 근데 만약에 100원으로 떨어진다면 이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뭐 3월 달 말고 5월 달로 할게요. 5월 달에 500원에 지금 현재 계약을 맺는 겁니다. 500원에. 11월 달에 가서 한 폭이 500원에 팔겠다. 이렇게 농부는 계약을 맺는 거죠. 상인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정작 11월 달 되니까 한 폭에 1000원이 됐어요. 그럼 농부는 어떻게 됩니까? 농부는 아무래도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 가만히 놔뒀으면 1000원에 팔 수 있는데 500원에 팔겠다고 미리 계약을 하는 바람에 1000원짜리를 이제 500원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부는 손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100원으로 떨어졌다. 1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농부는 이익이 나는 거죠. 왜냐? 100원으로 떨어졌어요. 배추 가격이. 하지만 농부는 500원에 팔기로 미리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은 지금이고 인수도 시점 미래잖아요. 그 100원짜리를 500원에 팔 수 있게 되니까 농부는 이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내뒀으면 1000원에 팔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게 바로 이 위험을 갖다가 없앤 겁니다. 1000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어쨌든 가격 변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500원에 지금 현재 내가 500원에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11월 달에 가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500원에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즉 자산 가격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때 위험을 갖다가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의 어떤 특징을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책에서 보시게 되면 그 선도 거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선도 계약과 그 다음에 선물 계약, 그러니까 선물 거래와 선도 거래 요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선도 거래하고 선물 거래가 있는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즉 계약의 시점은 현재고 그 다음에 인수도 시점은 미래라는 거. 이거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선도 거래나 선물 거래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선도 거래는 뭐냐? 당사자끼리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당사자끼리. 거기 책에서도 보시면 두 당사자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두 당사자 모두 미래에 예상하기 어려운 가격 변동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약이다. 그냥 당사자끼리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 거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물은 어떻게 되는 거냐? 선물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는 당사자끼리 하고 선물은 거래소를 통해서 하고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래 조건이 좀 표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 거래를 했다 그러면 뭐 나는 13포기 팔아야지, 나는 뭐 7포기 팔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고 팔 때 10포기씩, 10포기, 20포기, 30포기씩 사고 팔기로 하자. 이런 게 바로 거래 조건이 표준화가 된 거죠. 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조건이 표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은 현재라고 했잖아요. 계약을 맺고 뭐 예를 들어 5월 달에 그 다음에 뭐 10월 달에 가서 물건을 갖다가 인수도 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선도거래 같은 경우는요, 계약을 맺고 인수도 시점, 즉 만기까지 계속 쭉 거래를 갖다가 유지해야 됩니다. 중간에 거래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두 상대방이 합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선물 거래는요, 계약을 맺었다가 대충 한 뭐 6월 달 정도에 자신에게 좀 유리해졌어요. 어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거래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래를 종료시킬 수 있다. 그냥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거래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을 한번 보시면 선도계약에서 첫 번째 줄 보시면 두 당사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보시냐면 한 8번째 줄 보면 중간에 계약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다. 즉 선도거래는 중간에 거래를 갖다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계약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다라는 말이고요. 근데 선물 거래는 거래 조건을 표준화하고 지정된 거래소에서 거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2개 이상의 투자 자산으로 구성된 투자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포항제철하고 국민은행을 샀다. 이런 게 바로 이제 포트폴리오죠. 여러 개 자산으로 구성됐잖아요. 혹은 뭐 삼성전자 주식 사고 예금도 하고 부동산도 투자했다. 이런 것도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성의 어떤 종목 수가 있겠죠. 구성 종목 수. 예, 구성 종목 수가 이건 3개잖아요. 어쨌든 구성 종목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이염은 작아지겠죠. 예, 여기 이제 이염이라고 한다면 이염. 그래서 이제 이염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시장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변동을 하느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있다면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인데 코스피 지수가 뭐 10%가 올랐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그거보다 더 오르거나 아니면 많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위험이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구성 종목 수를 늘릴수록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10종목이다. 10개 종목이다. 10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10개 종목 중에서 어떤 한두 개 종목이 안 좋으면 하락하게 되면 주가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즉 10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나 구성 종목 수가 만약에 20개가 됐다면 한두 개 종목이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않겠죠. 그럼 30개는요. 한두 종목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는 40개는요. 뭐 그렇게 조금. 예. 그게 결국은 한두 종목이 떨어져도 구성 종목 수가 크다면 시장의 수익률과 별 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위험이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구성 종목 수가 늘리면 늘릴수록 위험이 줄어들긴 줄어들지만 줄어드는 위험은요, 바로 무슨 위험이냐면요, 바로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예, 비체계적 위험. 자, 그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비체계적 위험이란 개별 기업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별 기업에 국한된 위험.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노사분규,
그 기업의 시장 점유율 하락, CEO의 교체, 뭐 이런 것들. 개별 기업에 국한된 위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 위험이라고도 하고요. 회피 가능 위험이라고도 합니다. 위험을 갖다가 회피할 수 있다는 거죠. 구성 종목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을 얼마든지 없애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수를 늘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회피 가능 위험이라고도 하고요. 분산 가능 위험이라고도 합니다. 분산 가능 위험. 분산 투자를 많이 하면 위험이 줄어드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기업 고유의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기업 고유의 위험이다. 자, 그래서 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쨌든 분산 투자를 하면, 즉 구성 종목수를 늘린다는 것은 여러 개 종목에 분산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위험을 없앨 수 있는 위험,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없앨 수 있는 위험이 바로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구성 종목수를 늘려도 극단적으로 주식시장에 있는 700개가 넘는 종목에 모두 다 투자한다 하더라도 없애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체계적 위험입니다. 체계적 위험. 그래서 구성 종목수가 늘어날수록 위험이 줄어들지만 아무리 구성 종목수가 늘어나도 비체계적 위험은 없애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뭐냐?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이제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 위험. 시장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뭐 환율이 변했다든가, 그 다음에 그 금리가 뭐 올랐다든가, 그 다음에 세계 경기가 안 좋아졌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시장 전체 모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시장 위험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아무리 우리가 구성 종목수 늘리고 분산 투자를 한다 한들 모든 종목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 결국 안 좋은 정보가 나오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고 좋은 정보가 나온다면 또 같이 다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는 체계적 위험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어쨌든 시장 위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분산 불가능 위험이라고 합니다. 분산 불가능 위험. 그 다음에 또 회피 불가능 위험이라고 합니다. 회피 불가능 위험. 우리가 위험을 회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혹은 이게 갖다 또 뭐 거시적인 위험이다. 또 거시 위험이다. 거시 경제적인 위험이잖아요. 그렇죠? 거시 위험. 뭐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뭐 세계 경기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시스템 리스크다라는 겁니다. 시스템 리스크.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위험을 없앨 수 없는 위험이 바로 체계적 위험입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위험을 없앨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다가 이제 같이 한번 이야기했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경영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다시 강의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